1506년 가을 창덕궁 앞 한양 거리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인의 시신이 사지가 찢겨져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장녹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였던 인물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대신들조차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비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장녹수를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든 요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한 기생이 조선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도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여인 장녹수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서 비참한 죽음까지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는 권력, 복수, 그리고 신분제의 잔혹함이 얽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1493년경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평양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들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대동강변의 부병루에는 뛰어난 재색을 갖춘 기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녹수라는 이름의 기생이 유독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녹수는 단순히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 검은고, 가야금, 춤, 시까지 모든 예능에 능통했습니다. 평양 감사가 주최하는 연회에서 녹수가 춤을 추면 자리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넋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녹수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생. 조선시대에서 가장 천한 신분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생들은 관기로서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자들의 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녹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생이었고 기생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천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녹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녹수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499년 가을,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이 평양에 행차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26세, 즉위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당한 사건.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자신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양 감사가 마련한 연회에서 연산군은 녹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춤을 추는 녹수의 모습은 연산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그날 밤 녹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은, 오히려 당당함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빛이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은 즉시 녹수를 한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양 감사는 당황했습니다. 왕이 행차 중에 기생을 데려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연산군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하룻밤 유흥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녹수가 놓치지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천한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며칠 후 녹수는 한양으로 향하는 어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살아서는 말입니다. 1499년 겨울 녹수는 창덕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녹수는 정식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총애를 받는 기생, 공식적인 지위도 품계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왕비신 씨는 노골적으로 녹수를 무시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비가 녹수를 천한 기생 주제에 궁궐을 활보한다며 불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궁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양반가 출신으로 정식 간택을 거쳐 입궁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인 녹수를 동등하게 대할 리 없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여러 신하들이 연산군에게 간언했습니다. 기생을 궁궐에 두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며 조정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대신들의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녹수를 신뢰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조금 잊혀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녹수가 다른 후궁들과 달리 연산군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녹수는 연산군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고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연산군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녹수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천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이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녹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산군은 녹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에 대해서도 녹수와 상의했고 신하들을 임명할 때도 녹수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녹수는 권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던 후궁들이 이제는 녹수에게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도 녹수에게 은밀히 선물을 보내며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권력이 있으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녹수는 배웠습니다. 녹수의 야망은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넘어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어졌습니다. 후궁으로 책봉되고 싶어졌습니다. 1502년 녹수는 연산군에게 후궁 책봉을 요청했습니다. 연산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신들에게 녹수를 후궁으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줄지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기생 출신이 후궁이 된 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생을 후궁으로 삼는다면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지만 대신들의 반대가 너무 거셌습니다. 결국 녹수의 후궁 책봉은 무산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날의 녹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의 행적을 보면 녹수가 이날의 굴욕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막은 대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녹수를 위로하며 반드시 그녀를 후궁으로 만들겠다고,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순간부터 녹수와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녹수는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묘하게 연산군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녹수는 조정회의에서 누가 연산군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거나 누가 후궁들에게 녹수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식의 이야기를 연산군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수의 말은 독약과 같았습니다. 원래도 의심이 많았던 연산군은 녹수의 말을 듣고 점점 더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왕권을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연산군은 녹수의 말을 믿고 신하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녹수를 비판했던 대신들이 하나둘씩 파직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배를 가는 대신들도 생겨났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사가들은 녹수의 이런 행동을 정조시대의 문씨와 비교합니다. 문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것처럼 녹수도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녹수 뒤에는 조선의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대신들은 말을 조심했고 왕 앞에서는 녹수를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기생 하나 때문에 조선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녹수와 연산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폭군과 그 곁의 여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1504년 조선 역사를 뒤흔들 사건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1504년 갑자년,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당시 성종의 후궁이었던 정현왕후 윤씨의 질투와 성종의 노여움 때문이었습니다. 한 내관이 연산군에게 은밀히 진실을 고했습니다.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당시 많은 대신들이 패비를 모함했으며 사약을 내리는데 동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필상, 이극돈, 권주 등 당시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대신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능지처참. 사지가 찢기는 극형이었습니다. 조정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녹수가 개입했습니다. 역사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녹수는 이 상황을 자신의 복수에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사화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패비 윤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신들도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녹수를 비판했던 대신들, 녹수의 후궁 책봉을 반대했던 대신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녹수가 연산군에게 이 기회에 전하를 무시한 모든 자들을 제거하라고 부추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패비를 모함했다, 왕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녹수의 복수국이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사람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유배를 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잔혹한 사화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대신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왕과 녹수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녹수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권력, 복수, 그리고 공포를 통한 지배. 하지만 역사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고 기록합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선에서 녹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마침내 녹수를 정오품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기생 출신이 왕실의 정식 후궁이 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대신들이 반대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날로 장녹수는 수건이 되었고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녹수의 위세는 왕비를 능가했습니다. 왕비 신씨는 이제 녹수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녹수를 보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신들은 녹수에게 은밀히 뇌물을 바쳤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당시 대신들이 녹수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비단, 보석, 금은 등 온갖 귀한 물건들이 녹수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에서 녹수의 처소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연산군은 녹수를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비단, 명주, 보석들이 녹수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녹수의 처소가 왕비의 처소보다 더 호화로웠다고 분석합니다. 녹수는 이제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평양의 천한 기생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왕실의 후궁이 되어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입지전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녹수는 또한 자신의 가족들도 출세시켰습니다. 오빠 장한필은 높은 관직을 받았고 친척들도 요직에 앉혔습니다. 한때 천민이었던 장씨 가문이 갑자기 권문세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를 생각하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인가? 기생 한 명 때문에 조정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역모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가장 높이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1505년 봄, 경혜루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산군은 녹수를 위해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낙화유수 연회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날의 광경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 온 나라의 모든 꽃을 뜯어 한양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진달래, 철쭉, 복숭아꽃, 백꽃, 벚꽃,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이 뿌리째 뽑혀 한양으로 보내졌습니다. 꽃들은 경혜루의 큰 연못에 뿌려졌습니다. 연못 가득 꽃잎이 떠다녔고 물 위로 떨어지는 꽃잎들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연산군과 녹수는 용선을 타고 그 연못을 유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고 수백 명의 기생들이 춤을 췄습니다. 술과 음식이 끝없이 나왔고 밤새도록 연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온 나라의 꽃을 뜯어 연못에 띄우고 밤낮으로 연회를 베풀었다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꽃을 뜯어온다는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농사를 제쳐두고 산과 들로 나가야 했습니다. 봄철 농사가 가장 바쁜 시기였음에도 말입니다. 꽃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모두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늙은 농부가 우리는 곡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궁궐에서는 꽃으로 연회를 한다고 한탄했다가 관리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화유수,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 아름답지만 덧없는 광경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연회를 조선 역사상 가장 낭비적인 행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산군 폭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녹수가 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녹수는 오히려 연산군의 은혜가 이 꽃들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낙화유수 연회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채용사라는 관리를 임명해 강제로 여자들을 징발했습니다. 기혼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아 궁궐로 데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채용사가 백성들의 딸을 강제로 빼앗아 가니 백성들이 딸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심지어 어린 딸을 서둘러 시집 보내는 일까지 생겼다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녹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녹수는 연산군에게 더 많은 기생들이 필요하다고 부추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화려한 연애를 열고 싶어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녹수의 영향력 아래 연산군의 폭정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낙화유수 연애 이후 녹수는 더 큰 야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건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녹수는 조선 최초의 기생 출신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05년 가을, 녹수는 연산군에게 왕비 신씨를 패하고 자신을 왕비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산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폭군이라 해도 왕비를 패하고 기생을 왕비로 삼는다는 것은 조선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수의 눈물과 애원에 연산군은 결국 흔들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실제로 이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먼저 왕비 신씨의 잘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씨가 질투가 심하다,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후궁들을 구박한다는 등의 제목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들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영의정 유수는 무릎을 꿇고 간언했습니다. 왕비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만약 왕비를 패한다면 종려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좌의정 성준도 눈물을 흘리며 기생을 왕비로 삼는다는 것은 조선 개국 이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대신들의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녹수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왕비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비의 예복을 준비하고 왕비 책봉식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녹수에게 잔혹한 교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민심을 잃으면 그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녹수와 연산군은 이미 백성과 신하 모두의 마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점을 녹수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으로 봅니다. 왕비가 되려는 시도가 결국 그녀의 파멸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1506년 초 조선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녹수와 연산군의 폭정으로 백성들은 굶주리고 신음했습니다. 전국에서 걷어온 꽃값, 진상품, 각종 세금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겨를도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길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했다고. 하지만 궁궐에서는 밤낮으로 연애가 이어졌다고. 더 큰 문제는 연산군의 관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판하는 듯한 말을 하면 즉시 죽였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잡아들였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밀고를 장려하는 방이 붙었고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도 일부 대신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대신들이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박원종이 먼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희안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왕을 거역하는 것은 역모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순정이 단호하게 폭군을 바로잡는 것은 역모가 아니라 종묘사직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신들은 성종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성대군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지만 연산군보다 나이가 어렸고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진성대군이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정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9월 1일로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대신들은 비밀리에 군사를 모았습니다. 연산군에게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하나둘씩 반정군에 합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연산군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녹수는 이 모든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가 되는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산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맹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원종, 성희안이 이끄는 반정군이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반정군은 약 300여 명이었지만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이 대부분 반정군에 합류하면서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새벽 3시경 반정군이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궁궐 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관들과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연산군을 호위하던 군사들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오히려 반정군에 합류했습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입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궁궐은 반정군에게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박원종이 연산군 앞에 섰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박원종은 연산군에게 폭정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은 조선의 왕이라며 항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성희안은 차갑게 폭군은 왕이 아니며 이미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달 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녹수는 반정이 일어나자 궁궐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정군에게 발각되어 붙잡혔습니다. 녹수가 붙잡혔을 때의 모습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장녹수는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떨고 있었다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때 조선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인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권력의 정점에서 죄인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박원종은 녹수를 보며 이 여자가 나라를 망쳤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녹수는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진성대군은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첫 번째 명령은 연산군의 폭정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대상의 최우선 순위에는 당연히 녹수가 있었습니다.
녹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5일 중종반정 3일 후 녹수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능지처 참형. 조선시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사지가 찢겨지고 그 시신이 거리에 내걸리는 극형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녹수를 능지처참에 처했다고, 그녀의 시신을 사지로 찢어 한양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고, 한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했던 여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역사는 녹수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녹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이었는지 원망의 눈물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녹수의 시신이 거리에 걸렸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양극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요부가 드디어 죽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녹수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들은 저 여인도 불쌍하다. 기생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인가라고 말했다고. 녹수의 가족들도 처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오빠 장한필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장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녹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녹수의 나이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평양 기생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은 여인. 그녀의 인생은 불과 30여 년이었지만 그 영향은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녹수의 죽음으로 연산군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중종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녹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장녹수를 명확히 악녀로 규정합니다. 요부가 임금을 현혹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모두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것이 공식적인 역사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다른 시각도 제시합니다. 먼저 녹수를 악녀로 보는 관점입니다. 녹수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갑자사화 때 자신을 비판한 대신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연산군을 부추겨 폭정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역사학자 이덕일의 분석에 따르면 녹수는 자신의 복수와 권력욕을 위해 연산군을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연산군의 폭정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연산군은 이미 폭군이었고 녹수가 없었어도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수는 단지 희생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산군의 폭정은 녹수를 만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오사화는 녹수가 입궁하기 전인 149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연산군은 신하들을 의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가 그를 폭군으로 만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은 녹수를 신분제의 희생자로 봅니다. 사회학자 김성윤의 분석에 따르면 녹수는 기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천대받았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추구한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의 유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녹수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권력을 갈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학자 이정옥은 분석합니다. 녹수는 조선시대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다고. 그녀를 악녀라고만 비난하는 것은 당시 여성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녹수가 권력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녹수의 모함으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화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결국 녹수에 대한 평가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악녀이기도 했고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녹수는 악녀로만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여성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녹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신분의 차별은 어떤 비극을 낳는가? 이런 질문들이 녹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은 역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강력했던 녹수의 권력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낙화유수. 녹수를 위한 연애의 이름이 결국 그녀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둘째,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천대받았던 녹수가 권력을 얻어 복수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은 복수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자신의 파멸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민심을 잃으면 어떤 권력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정군은 300명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백성과 신하 모두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분차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그 신분이 녹수의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의 잔혹함이 녹수 같은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녹수는 악녀였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둘 다였을 것입니다. 시대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방치하면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녹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